네, 안녕하세요. 민법 실전 조문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제목은 이제 민법 실전 조문 강의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 이제 판례는 다들 열심히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의도적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시간도 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문에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쯤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이 좀 많이 희미해졌을 타이밍이다. 그죠? 그래서 조문 한번 잡는다. 이런 취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이 바탕 기본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맨날 그 강의, 기본 강의 뭐 중급 강의 계속 거점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문으로 이렇게 뿌리를 박아놓고, 그죠? 그 위에 기본 판례 쌓고, 그 위에 또 뭐 이제 응용 판례 쌓고, 이런 식으로 쌓아줘야 되는데, 그죠? 이게 조문이 탄탄하게 받쳐주질 않으면은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냥 뭐 나 호공에 날아다니니,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널리 막 이렇게 퍼져 있는 이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들을 조문으로 이제 뿌리를 딱 잡고, 그죠? 그 위에 기본 판례 쌓고, 그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쌓다 보면은 여러분 체계가 좀 잡힌다. 그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이제 요 타이밍에 이제 실전 조문 강의 이렇게 한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강의 순서는 우리 이제 뭐 기본 강의나 이런 거는 이제 민총부터 이렇게 하지만 우리 조문 강의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채권 각직부터 시작해서 채권, 제가 이제 강의 계획표에다가 이제 진도표 적어 놨는데 거꾸로 갑니다. 채권 각직, 채권 종칙, 물권법, 민총.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조문이 제일 중요한 게 채권 각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 체계적으로도 채권 각칙이 이제 채권의 발생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채권 총칙이 오히려 채권의 효력이고 소멸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도 채권 각칙이 이제 채권의 발생이니까 이제 논리적으로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조문 강의할 때는 이 순서가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이제 8회 잡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주말까지 치면 한 10일 정도 되죠. 그죠? 이때 뭐 조문 강의 따라하면서 조문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조문과 함께 이 보충 자료에 판례 자료가 나가는데 이 민법의 모든 판례를 이 판례 안에 다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조문하고 직결되는 판례들이 있거든요. 이 조문의 직접적인 해석과 관련된다든지, 그죠? 조문이 비어있을 때 어떻게 해서, 요런 판례들을 이제 이렇게 보충자료에 넣어놓은 거니까, 요걸 이제 기초로 하시고, 진도 나간 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그래서 이제 좀 채워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조문 강의에서 제가 해드리는 거는 한 요 정도까지 될 거예요. 조문으로 뿌리 잡고 그다음에 기본 판례 정도 조문과 직결되는 이제 판례들 설명. 그럼 그 위에 있는 이 응용 판례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이제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 이제 한 10일 동안에 민법을 이제 1회독할 수 있는 이런 정도 효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번 10일 동안에 이제 민법을 한번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럼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는 요 정도 하고 이제 바로 진도로 갑시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채권 각직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527조부터 시작합니다. 제2장 계약이고 이제 제1절 총칙.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채권 강론은 채권의 발생이잖아요. 그죠? 채권의 발생 가장 크게 보면 이제 계약, 그러니까 이제 법률행위라고 좀 넓게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그 다음에 뭐예요? 법률 규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중에 가장 많이 채권을 발생시키는 게 계약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계약부터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나오는데 이제 계약은 또 총칙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계약 각칙으로 가고 총칙에는 뭐 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효력,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 이런 거 총칙에서 나오고 그 뒤로 각칙에서는 이제 증여한 매매 교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형 계약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에 의한 채권 성립.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성립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채권의 발생 원인을 크게 나눠보면 계약에 의한 발생, 그 다음에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의한 발생, 그죠? 이렇게 이제 크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채권의 발생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본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계약 총론이고 계약의 성립부터 가시죠. 제1관 계약의 성립 517조 계약의 청약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뭐 기본이죠, 그죠? 이는
사실은 이제 의사표시 자체가 도달주의고, 도달하면 이제 더 이상 도달해서 효력을 발생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기본 원칙인데, 여기 이제 명문으로 이제 뭐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그죠? 뭐 되셨고. 그 다음 이제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이고, 그 다음 이제 529조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인데, 자, 승낙기간을 정해놓지 아니하면 뭐 하면 돼요? 예, 그 승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내용은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이걸 이른바 청약 적격에 승낙 적격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청약은 그 승낙 기간을 정해놨는데 이제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랬는데, 승낙의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청약의 효력을 잃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청약이 실효돼 버리고, 그러면 이제 승낙만 남아봐야, 그죠? 합치가 안 되니까 이제 계약 성립 안 되는, 불성립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이었는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승낙 기간을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바꿔주면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승낙기간을 정해놓으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고, 정해놓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승낙의 통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의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계약은 불성립된다. 그죠? 그다음 이제 2항 가보시면, 자,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이게 연착이 되긴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라도 뭐 좁고 그러니까 이제 우체국을 통하면 사실은 뭐 제주도나 도서상간 지역이 아니면은 하루면은 거의 대부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는데, 연착의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2항 내려가 보시면,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착의 통지를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 시간에 그러니까 승낙 기간 내에 들어간 것으로 봐버린다. 그죠? 그럼 승낙 기간 내에 들어간 걸로 봐버리면은 청약도 있고 승낙도 있고 합치가 되면 계약 성립해버린다. 그죠? 그래서, 예, 자, 연착은 됐지만, 이게 뭐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이제 뭐, 노트 1쪽에 이제 맨 위에 보시면, 여기 이제 청약을 했고, 이제 승낙 기간을 정하거나, 네,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승낙 기간을 뭐 6개월 줬죠. 그래서 1월 1일에서 이제 7월 1일까지 이제 승낙 기간을 줬다. 그죠? 또는 이제 승낙 기간을 안 줬으면 이제 상당한 기간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발송은 이제 뭐 노트 보니까 5월 1일에 발송을 했대요. 그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달이면은 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 그죠? 근데 이제 우체국이 뭐 편지 하나를 빼뜨려가지고 이제 우체국의 과실 같은 걸로 어디 있는지 몰라갖고, 그죠? 결국 막 찾다 이때쯤 비로소 이제 7월, 8월 1일쯤에 이제 승낙이 도달해. 이런 이제 사례를 많이 보시죠. 그죠? 그러면 발송은 이제 승낙 기간 전에 했는데 도달이 이제 이후에 된 거예요. 쉽게 해서 이거 지금 연착이 된 거죠. 그죠? 늦게 도착했다. 그죠? 네, 그럴 때,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원칙만 따져보면은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을 받지를 못했으니까 이제 이때 청약이 실효가 되고, 이 시점에 이제 실효가 되죠. 그죠? 승낙 기간 내에 청약이 도달이 안 됐으니까 청약이 실효가 되고, 그러면 청약이 없어졌으니까 승낙만 도달해봐야 효력이 계약 불성립이죠. 그래서 이제 청약이 실효돼갖고 이제 계약이 불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이거는 우리나라에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점쯤에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연착의 통지를 했다 그러면 이 도달일이 당겨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8월 1일 연착이 된 거니까 그때는 이렇게 계약 불성립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시다시피 청약자가 연착 통지 늦게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착 통지를 안 했다. 그냥 연착 통지를 안 하면은 이 승낙이 이때 도달했지만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죠? 그럼 이제 청약도 실효가 안 되고, 그러면 청약도 실효가 안 되고 승낙도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계약이 이제 둘 다 의사합치하면 계약이 성립을 해버리죠. 그죠?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다. 기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면은 이제 계약은 불성립되는데 연착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해버린다. 그죠? 이게 이제 2항 3항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약자가 전항이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본다. 그래서 기간 내에 들어간 것으로 봐버리니까 그때는
계약이 성립을 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위에 2항에서 좀 빠뜨린 내용인데, 이제 그러나 그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착 통지뿐만 아니라 지연 통지도 가능해요. 이게 별게 아니에요. 그죠? 연착 통지는 늦게 도달하니까 늦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고, 지연 통지는 좀 미리, 우리 청약자가 7월 1일까지 편지를 보냈다는데 아직 도달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7월 1일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고 있어. 그러니까 청약자가 궁금해갖고 즉시 지연 통지를 발송했다. 그죠? 그러면 연착 통지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야, 너 보냈다는데 아직 안 오고 있다? 요게 이제 지연 통지. 그죠? 그 다음에 늦게 받은 다음에, 야, 이거 너무 늦게 도착했다? 요걸 통지하는 게 연착 통지. 그죠? 그러면 이 지연 통지나 연착 통지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문에서도 연착 통지를 연착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연 통지를, 아니면 그러나 이제 지연 통지를 했다 그러면 연착 통지는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도달 전에 미리, 야, 지금 너 보냈다는데 안 오고 있다, 지연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늦게 받고 나서, 야, 이거 늦게 도착했다, 연착 통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통지를 해줘야 된다. 그죠? 안 그러면 계약이 이렇게 성립해버린다. 되셨죠? 그죠? 요게 이제 528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29조는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이 청약인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이 청약이면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이렇게 효력을 잃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승낙기간을 상당한 기간으로만 바꿔주면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529조는 2항 사망이 없는데, 528조에만 2항 사망 있잖아요. 통지. 그죠? 근데 우리 통설은 똑같이 해석을 하니까 그냥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설은 뭐 유추정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0조 가시면 연착된 승낙의 효력이다. 자, 그러면 이제 지연 통지도 안 하고 연착 통지도 안 해서 진짜 이렇게 연착이 돼버린 승낙이 돼버렸다. 그죠? 그럼 얘는 혼자 살아남는다 그랬잖아. 그죠? 청약은 없어지고 얘 혼자 살아남는다. 그죠? 그럼 이걸 뭘로 보면 돼요? 우리 조문이 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530조 연착된 승낙 효력 보시면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청약자가 여기에다 대고 다시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데 우리도. 자, 그 다음에 이제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인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원칙은 이제 도달주의 원칙인데 예외적 발신주의 5가지 있죠. 그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최고에 있어서, 그죠? 최고에 있어서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뭐 추인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들이 있었죠. 그죠? 거기 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어갖고 요새 승낙에 대한 최고 3가지가 이제 그 예외적 발신주의 3가지 있고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죠? 최고의 확답을 바라지 아니했을 때 그 최고의 그 효과 발생하는 요 발신주의의 3가지가 미성년자,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 15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 131조, 그다음에 그 채무인수 요 3가지예요, 요 3가지, 그죠? 그 3가지 경우에 이제 그 최고에 대한 확답, 요게 이제 발신주의 예외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그 우리 사원총회, 그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 그것도 이제 발신주의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는 이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이, 그죠? 여기 이제 예외적 발신주의다, 그죠? 이게 이제 그 객관식에서 함정도 나오는데 격지자 간 계약 성립식이에요, 그죠? 아무리 격지자 간이라도 단독 행위하면 발신주의 정대한데요? 안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이야.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함정 파면은 빠지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식이가 이제 예외적 발신주의. 여기 이제 531조다. 그러면 이제 531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좀 충돌 문제가 생기죠. 조금 전에 봤던 요게 이제 528조의 내용이었는데, 531조에 따르면 격지자 간에 편지 보냈으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편지 보내면 격지자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하면은 대화자예요. 그죠? 격지자의 반대말은 대화자고, 그죠? 왜냐하면 전화하고 있으면 말하는 순간 바로 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편지를 보내면 이제 며칠 뒤에 도달하고 그러니까 격지자란다. 어쨌든, 자, 격지자의 경우에 발신주의 예외라고 그랬으니까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해버린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연착 통지를 했다고 그러면 청약이 실효가 되고 계약이 성립이 안 한다고 그래. 계약 불성립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충돌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531조하고 528조는 이제 충돌 문제가 좀 생긴다. 그죠? 531조에 따르면 발송할 때 바로 성립한다며. 그죠? 근데 나중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 안 하면 청약이 실효돼갖고 528조에 따라 그냥 불성립한다잖아. 그죠? 충돌 문제 생기는데 우리 통사로 뭘로 해결한다? 해제 조건설로 해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531조에 따라서 발송한 때 일단 계약이 성립된 걸로 보고 일단 효과 주고, 그죠? 근데 나중에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안 되면 해제 조건 성취된 걸로 봐고, 근데 계약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깔끔하게 이제 충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죠? 이런 내용이 이제 노트 1쪽에 맨 위에 써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531조까지 정리가 됐죠, 그죠? 자, 그다음 이제 531조는 격제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발송, 그죠? 그게 이제 예외적 발신주의다. 여기 이제 포인트고. 그다음 이제 532조는 뭐 이거는 지역적 질문이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청약자 의사 표시나 관습하에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이제 서점에서 책을 보내오면 그냥 뭐 승낙 통지 발송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거기다 이름을 써버린다, 사인을 해버린다 그러면 뭐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의사 실현의 예가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요거는 뭐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는 가끔, 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안 때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틀리게 돼요. 그죠? 그런 안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그러니까 책에다가 서명을 한 때, 그때 바로 뭐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뭐 이런 지역적인 뭐 조문 문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533조도 교차 청약, 뭐 이제 조문만 보시면 되죠. 이것도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죠? 그럼 결국 이제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이제 나중에 도달한 청약이 도달 시점에 그때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거 교차 청약이라 한다. 그 다음에 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했다. 그러면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했는데 예컨대 10만 원에 판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승낙하는 사람이 야 내가 8만 원이면 살게 그랬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계약 내용을 변경한 거잖아. 그죠? 그럼 승낙을 해도 계약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죠? 요럴 때, 그래서 요럴 때는 그렇게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은 10만 원의 청약은 거절한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새로 8만 원짜리로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요게 이제 534조의 내용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이제 청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냐, 실효된다는 판례가 있죠. 이거는 이제 보충자료 한번 보시면. 자, 보충자료 첫 번째 534조 밑에 판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조문에는 그냥 그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요것만 조문이 내용이 돼 있고 그 전에 청약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안 써 있는데 판례가 요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매수인이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한 때는 534조의 규정에 비추어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요건 이제 조문의 내용이고 그럼 그 청약은 어떻게 되냐? 그로 인하여 종전의 배도인의 청약은 실효된다. 판례가 이제 그 청약은 실효된다 그랬다. 그죠? 이제 판례까지 생각하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종전의 청약은 실효되고 그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청약으로 취급이 된다. 거기다 또 대고 또 이제 승낙을 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5조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너무 중요한 조문이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너무 기본적으로 이제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 내용인데 뭐 이제 실내이익 배상의 대표적인 조문이고 뭐 이런 거 잘 아시는데 요건이 뭐예요? 잘 아시다시피 원시적 객관적 불능. 그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서 계약이 무효일 때 요때 이제 535조가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 민법 총칙 배울 때 맨날 배우잖아요. 그죠? 불능을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거는 이제 535조는 이 체계를 잘 알고 있어야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는 조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자, 이거는 뭘로 구별하냐? 계약 체결, 계약의 성립 당시 기준으로. 이미 불능이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불능이 됐다 그러면 후발적 불능이 뭐 당연히 이제 구별하실 수 있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죠? 하지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아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다만 후발적 불능에서 이제 채무자 규칙 사유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거고
채무자 규칙 사유가 없다 그러면 이때 이제 위험 부담 문제로 가는 거고요. 요거 이제 후발적 불능일 때 얘기고. 그러면 원시적 불능, 특히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객관적 불능. 원시적 주관적 불능은 예컨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거로서 무효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원시적 객관적 불능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원시적 불능.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이 무효가 되면 사실은 무효가 되면 서로 줄 거 안 줘도 되고, 그죠? 의무 이행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535조에 의해서 이제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일 때도 무슨 효과만큼은 생긴다? 535조의 실내이익 배상 문제 만큼은 생긴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이제 갑이 X 건물이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 체결했다. 팔았다. 그죠? 그런데 이 건물이 이미 멸실된 상태였다. 원시적 불능이었다. 이미 멸실된 건물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이 매매 계약 무효다. 그죠? 그럼 갑은 X 안 줘도 된다. 을도 대금 안 줘도 된다. 그죠? 그러면 서로 안 주고 안 받으면 되는데 무효잖아. 그죠? 다만 이제 갑이 이 X 건물이 이미 멸실됐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을은 이 건물이 이미 멸실된 것인지 모르고 선의 앤드 무과실로 샀다. 요 요건이 충족되면은 을은 이제 갑에게 실내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요게 535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컨대 을은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해갖고, 나 이 집에 들어가서 살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건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황당하잖아. 그죠? 이런 게 이제 실내이익 침해다.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실내이익 배상 부를 수 있다. 제가 이거 요건 다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요건들이죠. 이거. 그죠? 갑은 이미 멸실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매수인 측에서는 이미 멸실됐다는 사정을 몰랐고 모른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고 샀거나 몰랐지만 과실로 이제 모르고 산 경우에는 그때는 실내이익 배상도 못 물어요. 그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조문부터 읽어보시면 1번.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때 불능은 원시적 객관적 불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요건 이제 갑 쪽, 매도인 쪽 요건이죠. 그죠? 갑은 이미 멸실됐다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요. 그죠? 갑도 이제 전혀 모르고 과실도 없었다 그러면 그땐 또 책임 안 져요. 그죠? 그래서 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요게 실내이익 배상이죠. 그죠?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 실내이익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실내이익 배상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이행이익 배상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항상 따라 나옵니다. 요 조문 때문에. 그죠?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실내이익 배상이 이행이익 배상보다 커진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조문도 이렇게 실내이익 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죠? 됐다. 그래서 그 배상은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해 생길 이익액, 이행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2항 매우 중요하죠.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갖고, 을이 이미 멸실됐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때는 실내이익 배상 못 묻는다. 그죠? 요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채권자의 악의 과실 여부를 따진다. 그렇죠? 자, 이 실내이익 배상은 535조 책임은 이 갑 쪽이 채무자고 이제 을 쪽이 채권자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채무 불이행이나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서는 이 손해배상에서는 요건이 채무자 측 귀책사유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채권자의 악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예컨대 갑이 이제 채무불이행했다. 을은 이제 을이 이제 손해배상 채권자인데 이 갑이 채무불이행하는 그 원인을 뻔히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컨대 뭐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채권자 을이 이미 물건에 하자가 이제 뻔히 알고 샀다. 그죠? 그래도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게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기만 하면은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는 채무자 귀책사유만 따지지 채권자가 악이냐 선이냐 뭐 과실이냐 없냐 안 따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 535조는 따지지. 그죠? 요거 이제 535조 말고 하나 더 있죠. 그죠? 몇 조?
135조도 있잖아. 무권 대리인 책임, 그죠? 그래서 135조 무권 대리인 책임도 2항이 있어가지고, 이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이게 무권 대리임을 이미 알았거나, 아니면 모르는데 과실인 경우에는, 그때는 또 이제 135조 책임도 못 물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좀 해두세요. 채권자의 선이야기 또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 요걸 이제 따지는 게 135조하고 535조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이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한다. 135조랑 535조. 둘 다 이양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르지만 하나 더 있는 게 뭐예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이제 매수인이 채권자죠. 그죠? 매수인이 채권자인데 이거 가보면은 매수인이 악이냐 선이냐 뭐 과실이 있냐 없냐 무지하게 따지잖아요. 그죠? 유형별로 되게 다양하게 따지긴 하지만 그죠? 어쨌든 이렇게 채권자의 악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는 채권자의 악의 과실 유무 안 따진다. 그죠? 채무자 규칙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 뭘로 취급해주면 돼요? 손해배상 조건 당연히 있어요. 그죠? 그럼 뭘로만 해주면 돼요? 과실상계만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데 다만 과실상계 당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죠? 이런 점이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것도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 때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535조 2항하고 135조 2항이 있어가지고, 채권자가 이제 선의인데 무과실일 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135조 2항하고 535조 2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죠? 이거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535조는 이렇게 이제 조문은 이렇게 정리했고, 자, 535조는 이제 딸려있는 판례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판례들이 무슨 판례냐? 아시다시피 적용 범위에 대한 판례들이죠. 그래서 이 535조가 실내익 배상의 가장 이제 우리 민법의 실내익 배상 조문 근거 조문 찾아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내이익 배상의 근거 조문 535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 535조를 다른 데 많이 유추 적용을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우리 차고 취소의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교섭 단계 부당방해. 취소의 경우는 예컨대 이제 갑이 야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X 건물 팔았는데 내가 착오로 취소할게. 내가 착오했으니까 취소할게. 그러면 의뢰는 황당하잖아요. 그죠? 나도 새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신뢰익 침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착오 취소의 경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학설은 이거 신뢰익 배상이니까 535조 유추정해갖고 인정해주자 그러는데 판례는 이거 대부분의 유추정을 부정하자. 그죠? 너무나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제 무지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무지하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착오 취소의 경우에도 우리 학설은 535조 유추정을 갖고 의리 갑에게 실내익 배상 책임 인정하자 그러는데 판례는 인정 안 하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이 535조의 적용 범위를 매우 좁게 봅니다. 언제? 오로지 원시적 객관적 불력. 판례 얘기는 이거야. 야, 535조를 읽어봐라. 요건이 원시적 객관적 불능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만 535조 배상 실내익 배상 책임 물을 수 있고 다른 때는 유추정 안 된다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학설은 우리 민법상 이제 실내익 배상 근거 조문이 요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저런데 많이 인정을 하자 그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 교수님들이 이제 좀 비판한 취지에서 출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착오 취소의 경우에 학설은 이제 535조 유추정해갖고 실내익 배상 인정해 주자 그러는데 판례는 535조 유추정을 부정한다. 그럼 이제 뭘로 가냐? 우리 판례가 535조 유추정을 부정하면서 어디로 가냐? 불법행위로 갑니다. 왜냐? 불법행위는 계약관계 필요 없으니까 이제 적용이 가능하거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착오 취소의 경우는 우리 판례가 불법행위도 부정합니다. 불법행위조차 부정해버립니다. 그죠? 이건 너무나 중요한 잘 아시는 판례입니다. 왜 그러냐? 아니, 착오 취소는 민법 109조에 따른 거다. 109조가 착오 취소도 된다고 그래갖고 착오 취소했으면 법에 따라서 착오 취소한 거니까 이게 뭐가 없다? 위법성이 없다. 아니, 109조에 따라서 했잖냐? 그럼 위법성 없다.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조차 부정된다. 근데 요건 인정해주죠.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문제다.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X 건물 안에 X 건물 앞에다가 조각상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죠?
그래서 야 이거 관심 있는 사람들 시안을 제출해봐라 갖고 여러 명들이 A, B, C 뭐 여러 명들이 제출했는데 의뢰 거기서 1등했다, 그죠? 그럼 이제 조각상 뭐 예컨대 2억짜리 조각상을 만드는 계약, 도급계약을 체결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 1등 당첨시켜놓고 한참 계약 체결 안 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사람하고 체결해버린다, 그죠? 그럼 이제 아직 계약 성립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죠? 다만 교섭 단계에 불과했는데 그걸 갖다 갑이 부당하게 파기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 학설은 아이고 또 이제 신뢰익 배상이니까 오사모주의 추정하자고 그러는데 판례는 부정, 뭘로 가야 된다? 불법행위로 가야 된다, 그죠? 요 사례에서 이제 우리 판례가 불법행위를 인정을 했죠, 그죠? 이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건을 인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객관식에서 무슨 문제로 많이 나오냐? 이거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했다 또는 오사모조 책임 인정했다 이러면 다 틀립니다. 뭘 인정한 거야? 불법행위 책임 인정한. 이거 중요하죠.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을 뿐이야, 그죠? 인정을 해줬는데 그 근거가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이제 오사모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만 인정한 거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근거까지 잘 알아두셔야겠다. 되셨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설명은 쭉 드렸으니까 이제 판례 원문을 좀 보시면. 자, 보충자료 이제 535조 밑에 판례 1번 보시면. 계약 체결 후에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자, 후죠.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된다.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채무자 규칙서에 있으면 채무불이행이다, 그죠? 그러나,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 이행에 불가능했다. 이건 원시적 불능이죠, 그죠? 이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면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민법 535조에 정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추구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535조 그러니까 이제 원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니까, 그죠? 535조에서 정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 삶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올 때 채권자의 이행이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능은 이제 사회 통념에 따라 불능 여부 판단하잖아, 그죠? 그런 취지고. 그리고 이는 이거 이제 뭐 조금 비교적 2017년 나온 최신 판례인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그 통설과 판례는 법률적 불능이나 이거는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적 불능도 불능 맞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체계에 대한 정리 판례죠, 그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면 채무불이행으로 가고 물론 규칙서에 있으면 전제로 채무불이행으로 가고 원시적 불능이면 이제 계약은 무효고 535조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그냥 이때 불능이라는 개념은 뭐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법률적 불능도 뭐 불능에 해당한다. 뭐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꺽쇠 2번 보시면 사례가 나오는데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필의 토지 중 일부만 팔았죠, 그죠? 그러면 분할해 갖고 넘겨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 부분의 면적이 건축법 등등에 따라서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다. 우리 일부만 팔았는데 분할이 안 돼. 그럼 결국 불능이죠. 이런 게 바로 법률적 불능의 예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법률적 불능이다. 그럼 이제 안에 밑줄 소유권자들께 절차 의무는 이행이 불가능하다. 법률적 불능이다, 그죠? 이런 법률적 불능 사유가 이제 계약 체결 전부터 있었으면 원시적 불능이 되는 거고 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생겼다면 후발적 불능이 되고 뭐 이렇게 이제 갈리겠죠, 그죠? 되셨다. 자, 그다음 이제 판례 2번 가보시면 요거 중에 하나 이제. 자, 차고 취소 써드렸고 계약 교섭 단계 부당 파기 써드렸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계약이 불성립.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죠? 아예 계약이 의사가 합치가 안 돼서 계약이 불성립했어. 그럼 이때도 이제 요 535조 유추정 인정해 줄 거냐? 이때도 아닌데 우리 판례는 계약은 성립했는데 우리 판례는 계약은 이게 여러분 성립 요건하고 유효 요건하고 다른 거 아시죠, 그죠? 계약은 성립했는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게 535조다 판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약이 불성립했다 그러면 판례에 따르면은 이거 535조 적용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주지,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판례는 오로지 계약이 성립을 했는데 원시적 객관적 불능으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이때만 535조 적용하면 된다, 그죠? 나머지는 유추정 인정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판례가 일관됩니다, 그죠? 다 535조 책임은 다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럼 다 불법행위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차고 취소의 경우는 불법행위조차 이제 인정을 안 해줬고 나머지 경우는 이제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 인정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판례 꺽쇠 2번 보시면 방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아니했다. 이거는 불성립입니다. 성립했는데 무효가 된 게 아니라 불성립이에요.
그럼 이제 5, 3, 5조 요건 못 갖춘 거야. 그럼 이제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우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다음 줄 민법 5, 3, 5조를 유추정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죠? 판례 일관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2번 보시면, 이후에 이제 교섭단계 부당 파기 문제다.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을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 부여해서 상대방이 신뢰에 따른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 거부해서 손해입혔다 그러면 이때 우리 판례는 5, 3, 5조 유추정 인정 안 해주고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근거까지 물어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출제자가 뭐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린지 뭐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죠? 불법행위만 인정된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이 착오 취소 사례죠. 그래서 밑에 민법 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 착오를 이루 의사표시 취소 허용하고 있는 이상 전문공설 공제조합이 과실로 해서 착오에 빠져서 보증서를 발급한 것 등등이 나중에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거 109조에 따른 취소다. 위법성이 없으니까 불법행위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취소한 자에게 불법행위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판례들은 이제 전부 다 중요한 판례니까 이제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5, 3, 5조를 함부로 유추정하지 않는 판례는 일관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계약이 성립해서 받고 이제 제2관 계약의 효력 가시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목차는 동시완벽관, 뭐 위험부담, 그 다음에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자, 536조 동시완벽관부터 보시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동시완벽관이다. 근데 이제 뭐 조문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만 이제 동시완벽관이 있는 걸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통설법 판례는 쌍무계약, 비쌍무계약의 경우에도 결련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좀 확장 적용을 이제 인정을 하죠. 그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서로 상호 간에 이제 뭐 반환이 뭐 상호 간 이런 거 이제 동시관계다. 뭐 다 이런 판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실 것이고. 자, 이제 1항. 그런 이제 단서있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 그거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채무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때죠. 그죠? 아니, 나는 변제기에 도달했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이행 의무 부담하는 경우잖아. 그죠? 그게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 내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시완벽권 행사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선이행 의무 있으면 먼저 이행을 해야지. 그래서 단서가 이제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2항 가보시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래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는 전항 본무가 같다.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이죠. 그래서 536조 2항이 불안의 항변권입니다. 내가 먼저 이행할 선이행 의무가 있는데 내가 먼저 이행해도 제가 나한테 이행해 줄 것인지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보여. 그죠? 이런데도 이제 너 먼저 이행하라고 그러면 가혹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이제 뭐 체계적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일단 동시항변권이 있죠. 그죠? 이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동시항변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가 있으면 그렇지 않죠. 그죠? 선이행 의무가 있는 자가 먼저 이행해야 되고 나중에 받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 있을 때는 항변권 없다. 그죠? 그런데 선이행 의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제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가 지금 본 불안의 항변권. 이건 이제 조문이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주고 있고, 그죠? 그래서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도 불안하면 이제 또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이제 예외 두 번째, 여기 이제 너무 중요한 판례, 그죠? 저는 이제 이거 그때부터 사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노트 1쪽의 두 번째 도해를 보시면 뭐 무지하게 나오죠. 그래서 1월 4일에 이제 계약금 지급했다. 1월 10일에 이제 중도금 지급기일이다. 이 중도금 지급이 선이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1월 30일이 이제 잔금 지급기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잔금을 제일 크게 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동시관계로 묶어놨다. 그죠?
이제 중도금은 선행 의무니까, 그죠? 소유권 이전 안 해줘도 미리 줘야지. 그래서 1월 10일이 지나버리면 이행지체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제 선행, 중도금 지급은 원칙 선행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상대방도 이행 제공을 안 한 상태에서 요 날짜까지 지나버렸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가 이 시점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 중도금 의무, 지급 의무가 선행 의무일 것이냐? 그죠? 요게 이제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중도금 지급은 선행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잔금 지급 기일, 즉 상대방 그 소유권 이전 의무 요 날짜까지 지나버리면 요 1월 30일부터는 전부 다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동시에 관계로 들어간다.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요 잔금 지급길까지 도구하면 그때부터는 선행 의무였던 중도금도 동시에 관계로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요 선행 의무지만 이제 항변권이 생기는 주 예외가 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때부터는 이제 중도금도 동시에 관계니까 상대방 이행 제공 안 하면 이때부터 이행 지체 아니에요. 그죠? 지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부터는 손해배상 책임 져야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면 중도금에 대한 이행 지체로 인한 지연 손해금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생겨?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생깁니다. 그죠? 이 이후로는 지연 손해금 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지연 손해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이제 요 현재 시점에 우리 이제 이 매수인이 이제 돈을 주려면은 중도금하고 잔금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이행지체로 낸 지연손해금까지 줘야 그래야 비로소 이제 이행 제공이 적법한 이행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중도금 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이것까지도 우리 판례는 이제 동시관계 들어간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요 잔금 날짜 지급 이후에는 원래는 이제 잔금만 동시행관계였는데 이 이후에는 중도금하고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요 세 가지가 모두 다 이제 동시행관계 들어간다. 되셨죠? 그냥 너무나 중요한 판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판례 원문 보시면 536 쪽에 이제 판례 로마자 1번 보시면 그 판례가 이제 조문 번호 밑에 이제 써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536조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자, 매수인이 선의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 기일을 도래서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행하게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특히 소유 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했다면 이때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특히 소유 서류의 제공은 동시행하게 있다. 그래서 원래 중도금은 선의 의무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동시행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데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죠? 그래서 이행지체 책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진다. 이 이후로는 지체 안 진다.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지체 책임진다. 그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2번 가보시면 그래서 자, 세 가지가 다 좀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잔대금 지급기일까지의 지연손해금. 그죠? 요거하고 잔대금의 지급 채무 요 세 가지가 모두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특기와 특별한 사정에 만난 동시행관계에 있다. 그죠? 되셨죠? 기본적인 판례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7조 내려가시면 이제 위험부담. 아까 이제. 원시적 불능인 것 같고 이제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에는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인데 이제 없으면 이제 위험부담으로 간다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537조 봐야 되니까 이제 위험부담으로 가는데 우리 조문은 537조와 538조가 있다. 537조는 이제 채무자 부담주의고 원칙이다. 그다음에 538조는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 부담. 예외다. 그죠? 이거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 이전 이렇게 쓸게요. 너무나 기본이고 이제 이때 이거 우리 위험 부담할 때 위험은 물건의 위험이 아니라 대가 위험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 채무자 채권자 돼 있는데 이거 사실 쌍무계약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채무자 동시에 채권자야. 그러면 채무자 채권자는 뭘 기준으로 나눈다? 대금이 아니라 물건 기준으로 이제 그죠? 물건 기준으로 이제 채무자 채권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X 물건을 이제 을에게 이제 매도했다. 그죠? 근데 매매다. 근데 이제 X가 이제
갑의 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됐다. 근데 매매대금 뭐 1억이었다 칩시다. 그래서 이제 후발적 불능이 어쨌든 불능이 됐으니까 갑은 을한테 X를 못 줍니다. 근데 이제 과실 없이 못 주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죠? 이럴 때 이제 우리 조문이 537조에서 이제 그러면 갑은 X를 못 주는데, 그죠? 갑은 이제 X를 못 주는데, 을로부터 매매대금 1억은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요걸 논의하는 게 이제 위험부담. 이게 대가니까. 대가 위험부담. 요때 이제 요 X 물건을 기준으로 채무자, 채권자를 나눈다 그랬으니까 X 물건 채무자는 갑이다. 그래서 이제 갑이 채무자고 L이 채권자다. 그래서 이제 537조는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물건을 줘야 되는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 1억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죠? 그럼 이제 537조에 따르면 갑은 X를 안 줘도 되고 대신에 을로부터 대가인 1억도 못 받는다. 그죠? 이게 이제 위험부담, 채무자 부담 주의 원칙이다. 그죠? 이제 주지나 안 줘도 되고 대신 대가도 못 받는다. 그럼 서로 안 주고 못 받고 끝나야 된다.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둘이 뭔가 또 서로 간에 이행한 게 있다 그러면 왜 근데 계약금 이미 줬다. 그죠? 그럼 무슨 문제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 문제 생긴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537조 보시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가를 못 받는다. 그죠? 물건도 못 주는 대신에 대가도 못 받는다. 이게 이제 537조고. 537조 밑에 있는 판례를 보시면 이제 판례국세 1번. 민법 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음 줄 채무자는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안 줘도 되고 대가도 못 받는다. 이제 쌍방급부가 없었던 경우라면 그냥 계약관계 소멸시키면 된다. 서로 안 주고 안 받은 상태라면. 그죠? 네,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537조 상황에서는 부당이득 문제 생긴다는 게 이제 당연히 이제 따라와야 돼. 그죠? 자, 이때 중요한 거 이제 꺽쇠 2번. 매매 목적물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규칙사유 없이 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자, 매매계약이 종료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종료 동그라미 쳐주세요. 종료. 이거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취소됐어요? 아니에요. 무효도 아니고 취소도 아니에요. 그냥 계약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계약이 종료됐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고 매수인은 목적물 점유 사용으로 취득한 임료상당히 부당이득을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래서 서로 안 주고 안 받아야 되는데 뭔가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한다. 매우 간단한 판례예요. 그죠? 537조에서 서로 간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자, 여기 사용이 있고요. 그래서 계약금 반환은 이제 뭐 문제가 없는데 그 밑에 두 줄에 목적물을 점유사용으로 취득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이에요. 이거는 사실 좀 조심해야죠. 그죠?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몇 조가 생각나? 201조가 생각나요. 그래서 임료상당 부당이득이고 사용이익인데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는 거니까 그러면 선의점유자는 이거는 반환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날 텐데 이거 엿다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죠? 우리 판례는 여기서 201조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죠? 네, 왜냐? 우리 판례가 이제 201조부터 203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아예 계약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까지 판례가 요 201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무효도 취소도 아니고 그냥 계약이 종료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때 201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이 을이 갑에게 이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인지 악인지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거를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선인지 악인지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을은 임료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그랬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201조랑 헷갈리지 말자. 자, 그래서 이제 537조 맨 밑에 다시 보시면 537조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계약금 받은 게 있으면 반환해야 되고 목적물 점유사용으로 취득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까지 싸그리 반환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선의자고 악의자고 따지지 않고 그냥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그랬다 판례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537조 상황에서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사용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까지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538조로. 자, 이제 채무자 위험 부담조의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다. 대표적인 게 채권자 귀책사유죠. 왜 멸실이 됐나 봤더니 채권자가 깨뜨려 먹은 거야. 그죠? 이럴 때는 당연히 물건을 못 줘도 돈은 받을 수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수령지체 중 쌍방과실업입니다.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례는 맨날 나오는 이제 막걸리 사례하고 또 참외 사례, 그죠? 그래서 참외나 막걸리를 이제 채권자 현주 소지까지 갖다 줬는데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죠? 받지 않아갖고 되돌아오던 중, 그죠? 돌아오던 중. 현실 제공하고 돌아오던 중에 과실 없이 멸실됐다. 이런 사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현실 제공됐으니까 이제 그랬는데 채권자가 안 받았으니까 채권자 이미 수령지체 빠졌고, 그죠? 그래도 다 돌아오던 중에 과실 없이 이제 멸실됐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이게 어려운 말로 뭐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그러는데 쉬운 말로 풀어내면 뭐예요? 물건은 안 줘도 되는데 돈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그죠? 그런 두 가지 경우가 뭐다? 채권자 귀책사유로 멸실이 불능이 됐다거나 아니면 수령지체 중 쌍방과실 없이 불능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된다. 그래서 물건이나 급분을 안 해줘도 돈은 받을 수 있다. 그죠? 여기 이제 그래서 읽어보시죠. 538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첫 번째죠.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때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은 불능이 돼서 못 주지만 그래도 대가는 받을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도 같다. 그래서 이렇게 대가 위험이 이전되는 경우는 두 가지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양. 전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뭐 수령지체 중에 참외나 막걸리를 갖고 돌아오던 중에 멸실이 되는데, 그죠? 그로 인해서 무슨 다른 이익을 얻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단서는 이제 뭐 물건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제 그 사용자, 우리 대표적으로 사용자, 그 근로자 이 관계도 이제 그 538조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부당해고했다. 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당하니까 일을 못했다, 그죠? 그럼 결국 이게 이제 채권자 귀책사유죠. 채권자인 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이제 즉 근로가 급부죠. 급부에 제공을 못했으니까 이때는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이 이전돼 갖고 근로자는 일은 안 했지만 임금은 청구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538조의 대표적인 사안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근로자가, 그죠? 사용자가 이제 부당해고 당해서 여기 가서 일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일을 했다. 다른 회사가 갖고 일을 해갖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월급, 538조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또 임금 받고, 여기서도 또 임금 받고, 그러면 이 이익은 상환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게 이제 2항입니다. 그죠? 그래서 2항. 전환의 경우에 채무자는, 예컨대 근로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일을 해갖고 이익을 얻은 때는, 이는 이제 채권자, 사용자에게 상환해야 된다. 그죠? 요게 이제 2항이 되겠죠. 그죠?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조문 해석은 끝났고 이제 판례로 가보시면 538조 밑에 있는 판례 보시면 판례 1번. 사용자 부당한 애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는 근로자가 그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니 근로자는 538조 1항에 의해서 계속 근로했을 때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일은 안 했지만 돈은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다음 판례 2번. 민법 400조 소정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이제 또 중요한 거지. 그죠? 요거는 우리 또 노트 1쪽의 맨 밑에 도해를 보시죠. 그래서 지금 요 이제 사용자 근로자의 판례 538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537조에서 이건 이제 채무자 부담 원칙인데, 538조는 채권자 부담으로 대가 위험 이전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채권자 귀책사유든지 아니면 이제 수령지체 중 쌍방과실 없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사례에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또 나오는데, 우리 이거는 이제 기본부터 뭐냐, 이행제공부터 잘 아셔요. 이행제공이 조문에는 두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제공하고 구두제공. 기본적으로 잘 아시죠. 그래서 노트 1쪽에 맨 밑에 보시면 변제 제공이 이제 3단계가 나오는데, 1단계는 현실 제공이고, 이제 현실 제공의 원칙이다. 지금 우리 이거 왜 보냐? 이것 때문에 보는 거야.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뜨리려면 뭐를 해야 돼? 이행제공을 해야 수령지체에 빠뜨릴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537조에서 538조 이렇게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키려고 할 때, 채권자를 수령지체에 빠뜨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행제공을 해야지. 이행제공을 했는데 안 받아야 수령지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이행제공에 원칙적으로 이제 현실제공이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이제 구두제공. 그죠? 예외적 구두제공이다. 구두제공의 대표적인 예는 언제예요? 수령 거절이. 또는 추심청. 그죠? 채권자가 와서 갖고 가야 돼. 그죠? 그러면 준비해놓고 이제 구두 제공하면 되잖아. 그죠?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구두 제공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노트에서 이제 1단계 현실 제공 원칙인데, 2단계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자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구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구두 제공만 하면 된다. 그죠? 준비해놓고 최고만 하면 된다. 가져가라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조문에 따른 이게 그 제공의 단계인데, 우리 판례가 한 단계를 더 인정하지. 이른바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판례가 이제 영구적 불수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채권자가 영구적 불수령의 의사를 밝히면 이때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가 없다는 거야. 판례는. 그죠? 아니, 채권자가 영구적으로 안 받겠다는데 구두 제공 뭐 하라냐고. 그죠? 취지는 이해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는 이제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경우를 이걸 인정한다. 그죠?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그러면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경우라면 구두 제공조차 안 해도 이행 제공이 된 거네? 맞죠? 그잖아.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 그러면 구두 제공조차 안 해도 그래도 이행 제공 된 거고, 이행 제공 됐으면 이행 제공 됐는데 채권자 안 받으면 수령지체 빠지고, 그죠? 그럼 바로 이렇게 538조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구두 제공조차 안 해놓고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뭐 이제 결론은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죠? 우리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하다는 게 효과가 소극적 효과가 있고 적극적 효과가 있습니다. 소극적 효과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제하게 해줍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니까. 면하게 해줍니다. 왜? 아니, 근데 변제기내 구두 제공, 그러니까 변제기내 이행 제공을 해야지 이제 그 불이행이 안 되는데, 그죠? 이때는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경우니까 구두 제공조차 안 해도 채무 불이행 책임 안 진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그죠? 채권자가 영구적 불수령 의사를 밝혀가지고 구두 제공조차 불필요한 경우니까 구두 제공조차 안 해도 채무 불이행 책임 안 집니다.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당연히. 그죠? 근데 적극적 효과. 과연 구두 제공조차 안 했는데 채무자 위험 부담주에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키는, 그죠? 이런 적극적 효과까지 줄 거냐? 안 준다.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영구적 불수령 사례에서라도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켜가지고 538조를 적용하려면 그때는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 제공 또는 최소한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거 이제 매우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공의 3단계 있는 거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 원문 가보시면
자, 538조 밑에 판례국수 2번 보시면. 자, 민법 400조 소정의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줄 변제 제공이 있어야 되고, 그죠? 예. 이 변제 제공을 했을 때 채권자가 안 받아야 채권자 지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해야 되고, 다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익에 채권자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 구두 제공을 하도록 무방하다. 이제 1단계 현실 제공, 2단계 구두 제공. 자, 그런데 세 번째,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을 의사가 확고한 경우, 이른바 채권자의 영구적 불수령 경우에는 이 구두 제공을 한다는 것조차 무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다. 3단계를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판례죠. 자, 그런데 이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그로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는 소극적 효과를 주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538조 1항 2문 소정의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상방 책임 없는 사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즉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키는 적극적 효과까지 주기 위해서는 그때는 아무리 영구적 불수령 사례라도 현실 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런 판례입니다. 그죠? 이 판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공의 3단계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되신다, 그죠? 되셨죠? 요런 판례였다. 그래서 이제 538조로 이제 채권자에게 대가 위험을 이전시키는 적극적 효과까지 누리려면 아무리 영구적 불수령 사례에서도 현실 제공이나 최소한 구두 제공을 해야 된다. 되셨죠? 넘어가시고. 문제 자주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위험 부담 받고 이제 539조부터 보시면 이건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맨날 이 그림 나오죠. 가불죠.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서 이제 성립이 되는, 체결이 되는데 권리는 이제 병이 을에게 채권을 가지게. 이런 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 권리를 가지려면 수익의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 이런 건 뭐 부수적 쟁점들이 나오죠. 이런 관계는 뭐 기본 관계, 그죠? 또는 이제 보상 관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관계, 요기 관계는 뭐 계약 관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관계는 어쨌든 대가 관계라고 표현하고, 그죠? 맨날 나오는 게 이제 대가 관계는 여기 영향 못 미친다. 맨날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는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낙약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이제 수익자라고 부르고, 그죠? 요거 이제 기본으로 조문 읽어봅시다. 자, 539조 보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란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는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이제 수익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죠? 전환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이제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40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최고권. 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할지 말지 궁금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이때 채무자가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여러분 뭐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수익자가 뭐 받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러면 이거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이제 추인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권리도 이제 마음대로 취득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확답이 없을 때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될 거고, 그죠? 이제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제 암기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돼 있어요. 받지 동그라미 쳐놓고 도달조에 써놓으세요. 제가 아까도 이제 3가지 정리해드렸지만 이게 최고에 대한 확답이라고 했고 무조건 발신주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요 540조 요 이제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최고는 확답은 이건 여전히 도달주의. 이거는 예외 아니에요. 도달주의. 그죠? 받지 못한 때는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그 제한 능력자하고 이제 무권 대리하고 그다음에 그 채무인수 요 3가지의 경우에는 그 상당한 그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는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제 발신주의 예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받지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도달주의다. 그죠? 그래서 최고에 대한 확답이라고 이제 무조건 발신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 이제 무권 대리, 그 다음에 채무인수. 그죠? 요 3가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1조 보시면 제3자 권리 확정,
구조의 규정에서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건 뭐 나름대로 중요하죠. 그래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제3자 권리가 생겨버린 다음에는 그때는 지들끼리 마음대로 권리를 소멸시켜버리거나 이제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합의해제 같은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뭐는 가능하다? 채무불이행해제는 가능하잖아. 그죠?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조문 밑에 판례를 좀 보시면, 보충자료 가보시면, 판례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민법 보상구조 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하면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죠? 지들 마음대로 소멸시키는 경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는 이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합의해제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 갖고 기껏 채권을 취득했는데 지들끼리 합의해제 갖고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대항 불가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밑에 판례 2번이죠. 자,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의 경우에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루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판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은 분명히 액수를 이행 제공했는데 을이 아직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불이행이야. 이건 이제 누구 쪽의 불이행이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 을이 채무 불이행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기본적 효과는 해제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해제하려고 그래. 그죠? 이때 우리 541조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해서 해제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의 해제 같은 거는 주장을 못 하겠지만 채무 불이행은 이제 채무 불이행 해제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수익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이때 중요한 게 이 수익자의 동의 요부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학설이 대립하는 부분인데 어떤 학설은 야, 이거 병이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거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유로 해제를 해버리면 병의 권리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 병의 권리를 없애버리려면 이 해제할 때 병의 동의를 얻어서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고 견해가 있고 뭐 여러분들도 솔깃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병의 권리가 이제 생긴 이후에 해제하는 거니까 병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반대 견해,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고 우리 판례가 불효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하자 할 때는 판례는 동의 불효설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해제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때 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무불이행해제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죠? 이게 이제 판례 2번입니다. 그죠? 이것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굵은 글씨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렇게 이제 그거 굵은 글씨 해놨는데 그 동의, 제3자의 동의 없이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표시 좀 해놓으세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건 가능하고 특히 제3자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해제할 때는 제3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되셨죠? 그 다음 이제 542조 보시면 채무자 항변권, 채무자는 53구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는데 53구조의 계약이 이거죠. 네.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죠? 여기에 무슨 사유가 생기면 이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사유가 생기면 이거는 이제 영향 못 미치죠. 그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조문은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3간 계약의 해지 해제인데 오늘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해지 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